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섹션 2의 사회와 자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우선희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2년 이상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 위기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글로벌 식량 대란의 현실 속에 기아, 영양 불량, 빈곤이 없는 지속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더불어 구체적인 식량 안보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국내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 정책과 농업기술 개발 전략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섹션 2의 주제는 식량 위기에 따른 과학기술 대안과 혁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는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님께 농업 분야의 연구 개발과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히 김두호 차장님을 소개를 올릴 것 같으면 거의 농촌진흥청에서 한 40년간 근무하시면서 농업 현장과 또한 연구와 행정을 갖다 두루 겸비하신 분입니다. 오늘 노하우를 아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아마 발휘하실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두호 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기술 개발과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농촌진흥청 차장 김두호입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다산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우리 다산 정양용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200년 전에 정치, 행정, 경제, 과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도 내시고 또 많은 저서도 발간하신 훌륭하신 개혁가이시고 실학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곧 농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개혁이 곧 경제의 개혁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는 우리 목민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농업을 권장하는 건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종조대왕에게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만 부국강병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우리 농촌, 농업 또 농민이 잘 사는 삼농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삼농 정책의 첫 번째가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화이죠. 이게 편농을 주장하셨고, 두 번째는 농사를 지으면 수지가 맞아야 된다 하는 돈벌이가 돼야 된다 하는 후농을 주장하셨고, 셋째는 상농으로서 농업 또 농민의 지위가 선비와 같이 높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삼농 정책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산 컨퍼런스에서 이 식량 위기와 과학 기술을 혁신하는 데 주제로 선정한 내용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산 선생의
많이 넘어갔네요. 다산 선생의 3동 정책을 생각하면서 제 주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식량 위기 초래의 추진 배경하고 식량의 안전 생산 공급 기술 개발 내용을, 그리고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언론을 많이 보면 식량 위기, 또 물가 인상, 아마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주목이 되면서 우리 농업 농촌의 중요성이 새롭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좋은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앞으로 우리 식량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식량 안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식량 위기를 초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식량 안보.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국민이 건강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균형 잡힌 음식에 경제적,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에서 필요한 식량을 자급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양을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될 때 그것이 식량 안보라고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우리 농업 분야를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식량 위기를 가장 심하게 초래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최근에 글로벌 이슈인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 재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온도가 점차 높아져서 폭우, 가뭄, 또 병충해 발생 이런 것들이 우리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게 되고 또 농업 생산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죠. 여기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인 5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농경지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예측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인구 증가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다 아시다시피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78억 명이고 2050년에는 100억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겠죠. 또 지금보다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여야 될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거는 매우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식량 위기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더 검토가 되겠고요. 또 지난 반세기 동안 새로운 질병 발생 주기를 보면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량을 포함한 농산물의 생산은 뿐만이 아니라 운송 작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후진국의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기구인 FA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유례 없이 상승해서 지난달 157.4%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식량 생산 공급 상황이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 등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은 물론 비료 등 각종 농자재의 공급 차질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제 식량 위기 초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우리 유엔에서는 2015년도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는데 빈곤 종식이라든가 기아 해결 또는 기후변화 대응, 또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개의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여건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면 다 알고 계시듯이 먼저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을 보면 농가 인구는 220만 명으로 감소했고 농지 면적도 한 155만 헥타르로 줄어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규모한 농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농가 인구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0년에는 21.7%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지난해에는 46.8%로 증가한 어떻게 보면 초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매우 열악한 환경 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료를 제외한 식량 자급률도 20년도에 45.8% 내려갔고 또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에 낮아져서 식량 주권이라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밀이라든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입이 어려워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 가입 38개 국가 중에서 식량 안보 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32위입니다. 매우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이 세계적으로는 지난 100년간 0.8도씨 이렇게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6도씨 상승해서 2배 이상의 높은 온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작물 재배 적지도 자꾸 북상하고 있어서 21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측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식량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투자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여건에서 보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식량 안보 또 식량 주권 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하는 농업과학기술의 바탕 위에 우리 식량작물 재배 농경지의 유지 보존 또 적정 생산량 확보 이뿐만 아니라 식량 비축량 확대 등 국내 생산량 확보 정책이 필요하고 식량 수입을 다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식량 부족 등 위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생산량 예측 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부의 모든 관계 기관과 또 생산자 또 식품 산업체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종합 대책을 마련 이행해야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안정 생산과 공급 기술 개발 내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식량 자급률 지구 기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1의 주식인 쌀은 나름 자급이 가능합니다만은 제2의 주식인 밀은 연간 한 220만 톤 내외가 소비되는데 자급률이 1% 이내이고 식용콩도 점차 감소해서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려면 디지털 육종을 통해서 수량도 많고 또 품질도 좋은 새로운 우수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또 토양과 물 관리, 기계화 등 정밀 농업과 또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곡물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크게 줄어서 155만 헥타로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농경지 이용률 107.3%인데 이것을 크게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 기반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 자급률 제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한 현재의 농경지를 보존하고 토양 비옥도의 증진은 물론 1년에 작물을 이어짓는 이모작 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작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익 직불금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변화 콩을 심고 겨울에는 밀, 보리 또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 작물, 또 나아가서는 소사육에 필요한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량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작물별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제일 주식인 쌀 생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최고 품질의 재배가 안전한 품종 개발과 가잉 생산되는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용도별 가공용에 적합한 품종 개발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밥쌀용 품종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품종 육성을 추진하며 우리 가공용 쌀과 관련해서는 수입 원료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헥타당 한 8톤 이상 수확하는 초다수성 품종 개발과 대규모 기계화 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비를 크게 낮추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HMR 가공 기술과 쌀 이용 기능식품 소재 개발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수입밀 제품을 대체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쌀 가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 농업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수립하고 가루용 분질 및 품종 재배와 이용 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처럼 물에 불리지 않고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분질미용 전용 품종 개발을 확대하고 국산밀 생산 단지와 연계한 쌀가루용 벼 품종의 이모작 작부 체계를 활용한 생산 면적을 27년도까지 4만 2천 헥타로 늘려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수입 밀가루의 10% 정도인 20만 톤을 우리의 가루용 쌀가루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27년도에 정부 목표인 식량 자급률을 한 10% 높이는 52.5%의 달성에 우리 식량 생산 기술 개발 혁신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2의 주식인 밀에 대해서 보면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개발로는 제빵, 제면 등 소비량이 많은 용도에 적합한 우리 품종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재배 면적이 지금 10,000헥타 미만입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이며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시비법과 물 관리 등 재배 기술을 계속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산 밀의 대량 수요자인 대규모 제분 업체에서 수입 밀에 비해서 우리 국산 밀이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확 후 품질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산밀 생산, 수매, 저장, 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품종 순도 관리라든가 단백질 함량 분석, 또 색채 선별기를 이용한
분리, 또 블록체인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이력 관리 플랫폼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국산밀의 그 품질 관리 체계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벼의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줄이고 논에 콩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다수성이면서 기계화가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우리가 재배토록 해 가야 됩니다. 특히 선풍 대차는 상당히 수량성이 높아서 지금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류, 두부용, 나물용 등 용도별 맞춤형 콩 품종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토록 하여 국산 콩의 소비 촉진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동계작물인 밀, 또 마늘, 양포와 연계된 이모작 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육성한 생육 기간이 기존 품종보다 10일 정도 짧은 탄립이 잘 되지 않는 선유 2호라는 신품종의 보급과 대규모 재배 단지를 조성 확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인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농업기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2,200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논에서 벼재배 시 메탄가스 발생이 많은데 우리 중간 물떼기, 논물 약계 걸러내기 등 메탄가스 발생을 저감시키고 농업용수 절약 효과도 가져오는 탄소 저감 기술을 농가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질소 12 효율이 높으며 메탄가스 발생을 적게 하는, 저희들이 일면 그린나이스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린나이스 벼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질소 12량도 50%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온실가스 배출의 또 원인인 축산에서 있어도 우리 한우, 조소 등 반추위 가축의 그 장내 발효를 도와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저메탄 사료 개발이나 저탄소 사양 관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기에 현장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폐목재나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토양의 탄소를 저장, 격리하는 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해서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계획이 잘 실현되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ICT, IoT, 또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농업 기술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활동 과정인 토양 관리, 또 종자 파종과 육묘 이식, 또 농작물 재배 관리, 농산물 수확 저장과 이를 이용한 가공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원격 탐사와 또 센싱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을 적용한 정밀 농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거를 근거로 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 AI가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농업이 빨리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근에 또 많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식물성 고기, 또 식용곤충, 배양육 등 대체식품 연구 활성화를 통한 식량 확보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육류 생산을 위해서는 가축 사료용으로 곡물 수요가 매우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용 곡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완두콩, 해조류, 또 미생물 등 새로운 식물성 대체 단백질의 소재 개발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실제 고기와 같이 씹는 맛과
풍미 등 식감을 내기 위한 성형 등 식감 개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재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푸드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식물성 대체 육류를 개발해서 햄버거 패티로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이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고 있는 식용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소재화와 기능성 식품 등 대체 식품 개발 연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의 장점으로는 가축보다 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할 수 있고 또 사료의 효율도 가축보다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분뇨 배출량도 아주 적어서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 FAO에서는 이미 중요한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동물 세포 배양육 기술도 있습니다. 동물 세포주를 확립하고 기내 대량 배양을 위해서 배양액 등 연관 소재를 개발하며 세포 배양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풍미, 질감 등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 또 홍콩의 거물이라고 하는 리카식이 세포 배양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근육세포, 체세포죠. 근육세포뿐만이 아니라 고기 맛을 좌우하는 지방이 있어야 되니까 지방세포를 기반으로 한 배양육 연구도 큰 업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 사육을 통하여 어떤 우리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 개발, 식품 기술이 개발이 되면 곡물 사료를 많이 먹는 가축 사육 두수를 점차 줄일 수 있어서 식량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탄력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식량 생산 기지 구축과 해외 적응 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여기 조 박사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콩 품종을 재배하면 콩 생산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도, 일장 등이 맞지 않아서 단백질 형성이 되지 않아서 충실한 콩이 달리지 않는답니다. 이것처럼 해당 국가의 기후 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이 확립이 되어야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인 그 곡물 회사인 카길처럼 국내에서도 곡물 유통 회사를 육성해야 하고 해외 진출과 곡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기반 구축을 기업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곡물 기업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펜오션이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공공 비축도 해야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새만금 간척지에 식량 비축 기지를 구축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식량 생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 이익 극복 기술 혁신 전략입니다. 물론 앞에 부분하고 연계되는 분야입니다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식량 작물 생산 연구의 기술 혁신 기본 방향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식량 과학 기술을 혁신해서 우리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상 재해에 의해서 오는 고온, 가뭄, 내병증성 등 기상 재해에 안전하고 신수에 맞는 맞춤형 품종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 보급의 혁신이고 두 번째는 양수분 관리, 병해충 예찰 진단, 또 품질 관리, 생태 보존 등 데이터 기반으로 편리하고 정밀하게 자동화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가능한 정밀 농업 재배 기술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 식이약 소재 개발과 식물성 단백질, 세포 배양료 기술 등을 이용한 육류 대체 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통해서 식품 원료를 다양화하고 가치 향상을 시키는 기술 혁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혁신 기본 방향에 따라서 중점 과제 추진 전략으로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위기와 산업체, 소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식량작물 품종 육성과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개발이고,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산물과 농부산물을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해야 하며, 대체식품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식량 수급과 이용을 다양화시키고 안정적인 공급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혁신과 중점 추진 전략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 안보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질 것이 관계 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식량 생산 공급과 관련된 농촌진흥청, 또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또 유관기관, 지자체, 농산업체, 대학, 또 이런 우리 학술단체, 또 국제기구는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라든가 소비자 모두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적으로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보 기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식량 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농업 혁신 정책 구상 자료에 의하면 국제 곡물의 위험 예측과 곡물 수출입 동향 등 국제 곡물 관측이 가능한 국제 곡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국가 식량 위기 단계별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 전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의 취약성을 판단하고 실행 의사를 결정하며 위험 단계를 발령해서 단계별 매뉴얼을 가동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상설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 전략이 잘 보완된다면 국내적으로 초래되는 식량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국가적인 식량 안보 실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슬라이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게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미래자원이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업이 가장 근본이며 우리의 삶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식량 안보의 그 여건, 추진 배경과 그리고 식량 안정 생산을 갖다가 5가지로 나눠서 그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량 위기 극복 기술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발제는 농업 분야의 그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 위기 극복 방안입니다. 발제자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그 곽상수 박사님은 오랫동안 그 연구 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그 식량 안보 구축을 위한 이런 학술 행사와 토론회를 2007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농림수산학부 정혜원으로 지금 계시고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시면서 특히 그 정부에 대한 이런 식량 위기의 어떤 그 제안을 아마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도 차장님께서 농업 전반에 대해서 식량 안보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고 어떤 그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 내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식량이 처한 트리플 악재입니다. 기후 변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덧붙여 우리 농업의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정부의 구호성이 아니고 가슴에 와닿는 식량 정책을 세우고 여기에 맞는 모든 연구자들이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식량에는 과체로 벌써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농기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식량 수급은 우리 일상 칼로리의 약 70% 차지하는 전분 작물에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가 식량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타산지수 될 수 있는 일본, 중국의 식량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생명과학기술의 현황, 이를 토대로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혁신기술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저는 1995년부터요, 21세기는 식량과 환경의 문제다. 그래서 땅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해농업을 염두에 두고 우리 뻗은 고위도 지역, 중국 서북지방, 카자흐스탄 이런 넓은 땅에 어떤 그 기후위기, 식량 영양 안보 이런 관점에서 고구마 연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환경 문제 생기고 식량 문제 생기고 보건 문제 생깁니다. 에너지, 환경, 식량, 보건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79억 중에 약 8억 명이 만성적인 식량과 영양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2050년에는 97억이 될 것이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식량은 지금 1.7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3배, 5배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화의 종말 최근의 책에 의하면 인간 수명은 120세 이상입니다. 멜데스의 인구론이 지금부터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은 3대 환경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93년,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우리 농업과 밀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생물 다양성 평창 사막화 방지 창원 당사국 총회도 유치했고요. 기후변화 녹색기금 GCF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치했을 뿐이지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 농업은 그의 모든 부분에 다 기여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지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10이지만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세계 7입니다. 1인당 배출량은 세계 4입니다. 1위 사우디, 캐나다, 호주, 다음이 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8년이죠. 2018년 대비 40%를 2030년 줄여야 됩니다.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가 없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 8년부터 곡물 가격이 이제 문제되면서 에그플레이션 말이 등장합니다. 2010년 전후에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뭄 때문에 아랍의 봄이 탄생했고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식량 불투명합니다. (4월 26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 대응 방안
뭐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 정책관도 와서 발표를 했었고요. 또 지금 농림부의 그 후원으로 7월 20일 AT센터에서 비슷한 그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식량 지수는 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가 113개국 중 32위입니다. 일본은 8위입니다. 일본이 구한말 외구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우리를 얼마나 식량을 가지고 괴롭혔습니까? 지금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잘하는 건 배워야 됩니다. 키스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대형 과제의 예비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지난 145회 중에서 수요 포럼을 합니다. 농업 분야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5월 11일 국내 식량 수급 현황과 기술 대응 전략으로 이제 키스텝이 식량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 후 토론과 많은 질의응답을 요약한 수요 포럼 포커스가 6쪽이 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정책 전을 보시면요, R&D 강화, 농업 혁신 기술을 식량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가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식량 정책과 R&D 투자가 요청됨. 기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고요. 유전자 변형 작물 정책 검토해야 된다. 해외 농경지 발굴해야 된다. 우리 식량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곡물 작업률은 90%인데 매년 감소하면서 2020년 20%입니다. 가장 큰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육류 소비 증가입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 7, 8kg이 필요합니다. 또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두 번째는 농경지 감소입니다. 1970년 230만 농지가 지금 155만 헥타르입니다. 지금 155만 헥타르 중에서도 매년 약 1%, 1, 2만 헥타르가 세멘트를 덮입니다. 아파트 값, 집값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멀쩡한 농지와 임야를 해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CO2도 중립을 해야 됩니다. CO2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시멘트와 철강입니다. 아파트 지면 또 엄청나게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화여대 동물 행동학 최재천 교수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대한민국을 가장 괴롭힐 것은 식량이다. 아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수급 대응 전략을 저 우연히 2006년 이 기사를 봤습니다. 식량 수급 불균형 시대의 식량 안보,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최대로 국장입니다. 이 이후에 고위 이 분야의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유지해야 할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적정 수준의 식량 자급률 목표를 금명간 설정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것은 제가 언론에 쓴 글입니다. 2008년 곡물 자급률 27% 방관만 할 것인가. 2010년 중앙일보에 식량 영양 평가법 제정 시급하다. 자, 이게 아마 이 표가 우리 정부가 가장 불편할 겁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는 매 5년마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 현재 곡물 자급률이라면 3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입니다.
곡물 자주율, 국내 생산 플러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뭐 계약 재배를 하든 조달하는 양을 합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 기하고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여튼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곡물 자주율 지금이라면 6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농촌, 식품사령 기본법에서 식량 부분을 덜어내어 식량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10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간측지 1980년대 초 내에 흉작으로 식량 안보가 제기되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간측지를 식량기지화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내었습니다. 당시 곡물 장려물 약 50%였습니다. 어쨌든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간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91년 어떤 그 시작되면서 농지 100%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80% 정도를 수입하기 때문에 글로벌 추세를 정확하게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면은 더 다른 용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좋아지더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우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아오 환경 이슈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 끝에 새만금 간측지 30%를 비농경지화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70%를 비농경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이번 정부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새만금을 지나가고 전주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 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 산업시설 및 스마트 농업 등 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스마트 농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농업 아마 식물 공장에서 작물 전분 생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는 게 국정 110대 과제 중에 72번째가 식량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을 거쳐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여튼 저는 소 읽고도 외양간 꽂혀야 되는 게 우리 농업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요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해농업 2009년부터 법도 만들고 노력했습니다. 단 1%도 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2021년까지 곡물 국내 소비량의 7%를 증가시키려는데 지금 1%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007년 8년 세계 곡물 파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많은 식량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도 정말 부실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농업혁신 정책 방안에 저도 멤버로 참여해서 식량안보부 제정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한림 콜로quium이 있었고요. 그때 2023년 아니고 올 8월에 한림 문탁 토론회 식량을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좀 센 소리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 과총 전임 김병재 회장님은요 농업 분야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사일 때요 국정에 관여해보니 농업 농촌 정책이 보이지 않더라. 과총 과학기술혁신 정책 포럼 차원에서 시리즈로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2008년 18월 2월 국가농업과 식량안보정책, 3월 농업과 혁신기술, 4월 해농업 개발 및 발전 전략, 세 번의 최고의 연사와 사랑인관 언론 토론자 해서 어떤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오늘 같은 과기 연차대회에서 제가 정리한 것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국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재정 방안 모색 굉장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07년에 설립됐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세미나 28회, 식량안보 시리 출판 11권, 식량안보 관련 책 출판 22권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적시되어 있고 해법이 있습니다. 저희 생명인에서 식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식량안보 R&D 추진 전략, 이거 R&D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그때 과장이 지금 국장님입니다. 모셔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공감하셨어요. 특히 해외 농업은 거의 없다는 말씀도 공감하셨습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곡물 자금이 우리 20%인데 현재 27.3%입니다. 곡물 자주율은 60년부터 꾸준히 해외 농업을 해서 그러니까 젠노, 미쯔이물산, 마루베이 등등 노력해서 곡물 자주율이요 약 100%입니다. 그리고 저 우측 하단에 그 식량에 대한 시민 재판권 농업 대파멸이 2006년입니다. 저 의원이 도토를 했어요. 한 500명의 시민, 과학자,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판극을 합니다. 결론은 한 99%가 일본 식량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공감합니다. 일본 농림선 홈페이지를 보면요, 식량의 작업에 대해서 SDG와 식품 초기 항면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유사시 일본에서 대흉작이라든지 수출국에서 대흉작 및 수출 규제 여러 가지 사건 등등에서 제약을 받을 이런 걸 유사시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대응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의 모든 골프장은 밭작물로 그걸 고구마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현재 곡물 작업률이 91.1%입니다. 아마 그냥 두면은 우리처럼 바닥으로 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식량 가장 소중히 합니다. 2004년 모든 농산품 수출이 수입보다 적을 때 위기를 겪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매년 정초에 공산당과 국무원이 1호 문건을 발표하는데 농업, 농촌, 농민입니다. GMO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경제계획 발표하죠. 그 13차 발행을 보면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구분점이 뭡니까? 책임 완수. 계획이 순조롭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5개년을 반영합니다. 이미 곡물유통회사 코프코도 세계적인 이미 만들었고요. 2016년 신전타, 이게 세계 3대 다국적 생명국 종자사입니다. 430빌리언 달러로 중국이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2015년 일부 중국의 식물학자, 기초과학 논문을 주로 쓰는 한 몇백 명이 모인 자리에 제가 초청받아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기초강의를 하신 분이 전 북경대 총장입니다. 중국 농업이 당면한 도전과 식물과학자의 책임이라는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 제가 아직 못 발견했습니다. 해외 곡물 비축도요, 우리는 지금 1%, 그러니까 한 달 분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2개월, 3개월 늘리려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항만을 만들어야 되고요,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일본은 이미 2, 3개월 분량으로 중국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제는 봅시다. 우리 식량의 30%, 3분의 1은 버립니다. 아까 에너지 1인당 CO2 배출량 세계 4위를 했죠. 1인당 음식물 낭비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은메달, 금메달 수준입니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일본은 식량뿐만 자원을 낭비를 없습니다.
중국은 뭐 큰 대접을 할 때는 거창하게 준비하지만요, 다 싸가지고 집에 갑니다. 1인당 음식물 낭비는 우리가 중국 10배입니다. 자, 농업생명공학기술 헌행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통일부에도 혁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우리가 DNA 유전체 베이스로 이게 이제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사업이 2001년으로 보면 됩니다. 과기부와 농전청이 협력해서 작물유전체 기능 사업단 성공적으로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10년간 바이오린 21 사업, 2011년부터 10년간 차세대 바이오린 사업했습니다. 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키스텝에서 경제 논리로 탈락시킨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세대 바이오린 24개 밭작물 연구단장, 분적종 연구단장을 하고 2세대 바이오린 사업에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진흥청 포함 정부에서 GMO 얘기하는 사람은 하여튼 뭐 말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농촌진흥에서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 기술 개발 사업으로 윤자 편집입니다. GMO 제외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거 국회에서 혹평받았습니다. 이거 실패작입니다. 차세대 바이오린 21 사업에 보면 세계 5위권 그림 바이오 기술. 어쨌든 뭐 5천여 건의 에세이 논문, 3천여 건의 특허. 그러나 곡물 작업률은 훨씬 낮아졌죠. 그리고 본격적인 식량에 관계되는 R&D라든지 해농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생명공학 기술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이 부재하고 지나친 규제로 실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혁신기술, 생명공학 품종은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제초제 저항성 콩이라든지 벌레 저항성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농약을 훨씬 적게 쓰고 수량이 약 20% 증가되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자, 윤제 편집 같은 경우도요, 우리는 지금 그 GMO 수준으로 시민단체 반대로 지금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 GMO 없이는 우리가 현재 생활이 안 됩니다. 그 국내 LMO 심사가 통과된 게 7개 작물만 하도록 180여 작물 있지만은 우리나라 땅에는 심는 건 없습니다. 국내 허가가 없습니다. 왜 안 심느냐? 땅값이 비싸, 인건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GMO 작물 재배 현황은 뭐 제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에서 GMO는 본격적으로 1994년 그러니까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될 점 돈 못 벌었습니다. 1996년 제초제 저항성 콩, BT 옥수수가 상용화 되면서 지금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재배하고 있죠. 중국에서 최근 데이터입니다. 2022년 1월 GM 콩과 옥수수가 엄청난 획기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GM 콩의 경우 한 번 제초제 처리로 95% 이상의 제초 효과가 있고, 즉 농약을 적게 쓰는 거예요. 수량도 12% 증가했다. 이거 중국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더운 날 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제치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지금 평균 농촌 연령이 65세인데 누가 더운 데 가서 김매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차세대 바이오린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2017년 4월 농전청 앞에서 GMO 반대합니다. 연구조차 반대합니다. 그 GM 작물 개발 실용화 사업단이 농생명공학 연구단 이름도 바뀌고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자부가 이거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지금 고시되어 있는데요. 또 세종에 가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목 잡힐 겁니다. 윤제 편집은요, 2012년부터 흰가루병 저항성 밀, 배흰입 마루병 저항성 벼 등 연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상업화가 된 건 2019년 오메가3 콩입니다. 네? 이게 일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가바를 고함하는 윤제 가이 토마토가 지난부터 시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본 학술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GMO를 학습했습니다. 노력해가지고요. 74쪽 분량의 신육종 기술을 소개하고 이 덕에 지금 윤재 편집 작물이 일본에서는 허가되고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기사네요. 비타민 D를 만드는 토마토가 지금 연구되었고요. 이제 막 시판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오늘 처음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한중일을 봅시다.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곡물 자급률 한국 20.2%, 일본 27.3%, 중국 91.1%입니다. 식량 자급률 우리는 45.8%, 일본 37%, 중국 65.8%예요. 일본은 곡물 농지는 훼손 안 시킵니다. 차라리 과채는 우리나라 사가더라도 지킵니다. 우리 지금 농지 보세요. 배식물론에 비닐하우스에서 과채로 생산합니다. 자, GM 작물 수용은 한국, 일본 노입니다. 중국은 오케이입니다. 윤재 편집 작물 수용은 일본, 중국 오케이입니다. 한국 노입니다. 1인당 음식물 낭비 우리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10분의 1입니다. 국가 식량 정책 우리 있습니다. 거의 부재에 가까운 겁니다. 장농석이 법이다 이거죠. 일본 강조합니다. 중국은 매우 강조합니다. 하여튼 GM 작물에도 이제 편입 작물에 가장 필요한 게 조직 배양 기술인데요. 우리는 일본, 중국보다 먼저 1973년 식물 조직 배양기가 만들어지고 이 기술 분야는 거의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써먹지 못하고 있죠.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혁신기술 정책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몇 퍼센트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글로벌 식량 위기 상황에 국가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를 유지해야 되냐 이거죠.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R&D 어떻게 하고 회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칭 식량안보법, 식량영양평가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농업혁신기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GMO, 기후변화에서 질소비를 적게 쓰면도 굉장히 기후변화에 도움됩니다. 전 세계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25%입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사서 배에 싣고 오는 거 다 포함시키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부는 그런 불편한 데이터는 다 뺍니다. 그래서 윤재 가입 해야 됩니다. 아시스 기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기업이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내가 아니고 농지에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해농업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차별화된 좀 척박한 땅, 기업이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있는 게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농업 비축 시스템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 들어가니까 저장 기술력이라든지 과학 기술이 투입돼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농업 혁신 기술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NGO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 정치인들도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해농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해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등 한 5-10군데에 1년에 한 몇백억 줘서 10년간 해보라 이거죠. 한 군데만 성공하면 우리 식량 물고가 터질 겁니다. 그런 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구마 이게 저는 이런 조건이 나쁜 땅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산이 낮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기능성을 높여주자 이거죠. 그게 가능한 게입니다. 고구마는 제가 모든 작물은 용도와 지역이 다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고위도 지역의 척박한 땅입니다. 고구마가 전분 작물 중에서 CO2를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척박한 땅에 가장 좋습니다. 물 이용 효율도 좋고 그다음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CO2 적게 발생합니다.
홍과작물처럼 질소 비율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최고의 건강식품 10가지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미 농부성도 척박한 땅에 가장 좋은 전분작물이 고구마라고 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94년부터 지금까지 항산화 연구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 그 가축의 뭐 작물의 바이러스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식물은 이런 능력이 탁월하죠. 하여튼 모든 식물에 이런 항산화 성분이 많지만 고구마 특별히 많다는 거죠. 많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주자는 거죠. 제가 카로티노이드 중에 베타카로틴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주제는 카로틴을 축적하는 건데요. 황색 고구마에서 분리해서 흰색 고구마에도 오렌지가 있어요. 만들어주니까 고구마가 이제 이렇게 황색이 되면서 40% 고온을 견디고요. 또 아미노산 하나 바꾸니까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또 약한 점이 저온액하고 저온 저장성이 부족한데 이걸 F8을 만드니까 저온 저장수 높아지고 오메가3를 많이 만듭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고구마 북방 로드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회 어떤 그 척박한 땅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고 불호수를 개척할 땅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에다 소죽을 먹이려고 많은 그 사람들이 토론과 이론에 대해서 집착해다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소죽을 쏘서 소에다 먹인 사람이 그 해결 방법을 알았다 하는 이런 뭐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곽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한중일 식량 관련 지표 비교를 봤을 때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많은 걸 좀 이렇게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상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섹션 2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발제해 주신 분들과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그 발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김두호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대체육, 식품 쪽, 영양 쪽 이런 쪽에 또 우리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그 김양아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영양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그 두 분에 대해서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김양아 교수입니다. 오늘 식량 위기에 따른 과학기술 대안과 혁신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두 그 발제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유엔은 2015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무분별한 그동안의 식량의 생산과 산업화를 지향하고 그리고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모든 인류 건강을 향상시키고 식량 공급의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스테너블 푸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여기 1, 2, 3, 4에서 보여드리듯이 엄청난 식량의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코비드 19 팬데믹 출현,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식량 위기의 구조, 특히 우리나라는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20% 이상을 이제 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건강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도호 농촌진흥청 차장님과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과 공급 환경을 볼 때 농촌의 상황은 고령화, 청년 이탈로 생산 기반이 떨어지고 있고 곡물 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온난화의 이상 기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속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식품 산업에 첨단 과학 기술을 더한 푸드테크 측면에서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해주시다시피 자연의 긍정적이며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대체 식품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소고기 1kg당 약 14.8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음수화 분뇨 처리를 위해서 약 15,00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주셨듯이 식물유래 대체육이나 곤축 대체 식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험관 내에서 동물의 근육세포의 영양과 성장인자 혼합물을 처리해서 생산하는 배양육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네덜란드 모사 미트사에서는 최초로 쇠고기 패티를 출시해서 언론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서 그 이후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울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줄이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소고기, 돼지고기, 최근에는 닭고기, 심지어 수산식품 생선까지 생산 가능케 하는 푸드테크가 저희가 식량 위기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농촌진흥청 이도호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농업 구형 기술입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농축산수산물과 연계된 가공식품의 통합 빅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식량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효율적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은 소실되는 식량을 최소화한다면은 또 하나의 식량 위기 극복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한 식량과 영양이 공급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식의약 소재 개발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또 머신러닝 분야의 눈부신 기술 발전은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은 너무 복잡하고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개개인의 생물적인 다양성을 분석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식단 혹은 기능성 식품의 제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농식품 수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식품의 개발이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서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식량 위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 로드맵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 등이 연계된 6차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청년 이탈 등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적용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 김양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농업 농촌은 뭐 지금도 실시하고 있지만은 6차 융복합 산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농업 농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김종인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입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실제로는 이제 발제 분야에서 식량 위기 쪽은 거의 정책 쪽이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발표는 과학기술 혁신 쪽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이 식량 위기 쪽으로 연구해 주신 우리 김종인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 발표에 대한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식량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제 경제의무사회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고요. 이제 농업농촌 문제를 주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는 이제 주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코멘트는 사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김 도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 정부가 이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곽상도 박사님은 뭐 워낙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식량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상당히 요즘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식량 안보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국내 생산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관점들도 있고 또는 또 오히려 어떤 무역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그런 또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식량 안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조금 한번 짚어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식량 안보는 이제 유엔의 FAO라는 기관에서 1996년에 정의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식량이 일단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아무리 식량이 있더라도 이제 그 우리가 먹기 그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것이면 안 될 테니까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양의 식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이나 개인이 그 식량에 물리적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상태, 이것을 식량 안보가 달성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 볼 것이 어떻게 그 식량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식량을 국내 생산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관점에 기반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생산이냐 아니면 이제 교육을 통한 조달이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 교육 쪽을,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식량 안보가 달성 가능하다라는 쪽에 논의가 사실은 조금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인용되는 이제 식량 안보, 이제 글로벌 그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에 의하면 2019년에 어느 나라가 1위를 했냐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싱가포르가 1위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데요. 뭐 자금률이 이제 10% 내외인데 이 싱가포르가 1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기존에 논의되는 이 식량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교육을 중시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식량 안보 개념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식량 위기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이죠. 과연 기존의 어떤 이런 체계처럼 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식량 비료 분야의 수출 제한 조치, 국가 간의 어떤 수출 제한 조치가 57건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언론 통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뭐 인도가 또 이제 밀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해서 이 교육의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조금 훼손되고 있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기존의 어떤 관점들에 뭔가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비의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이 교육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그 국제 식량 생산 어떤 상황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수출항에서 이 작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시적이긴 했지만 발생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식량 교육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기후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 사실은 이전 세션에 사실 기후 쪽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주식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기상의 변동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이 아무래도 쌀이다 보니까 쌀에서 보자면 쌀이 이제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작황이라고 했을 때 평년 단수를 대략 이제 헥타르당 한 5.3톤 정도 봅니다. 이게 시바르로 하면 이제 530kg 정도 보는데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2020년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게 평작보다 한 10% 떨어진 이제 483kg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2020년에 상당히 기상이 좀 불안정했죠. 장마 뭐 유례 없이 장마가 54일간 지속이 됐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10%의 단수가 날아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10%라는 게 사실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략 한 400만 톤 정도 쌀을 소비한다고 봤을 때 40만 톤이 날아간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제가 뭐 이제 과학기술 쪽은 좀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 쌀 관련된 이런 그 R&D 부분은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10% 움직일 정도의 이런 변화가 있다는 상당한 어떤 그 이제 위협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쌀이 그랬지만 사실 콩은 더 줄었습니다. 콩도 뭐 우리 이제 주요 3대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콩 단수는 뭐 20% 이상이 줄었고요. 정확히는 23%가 감소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기상에 따른 이런 그 어떤 작황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이렇게 또 해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량 위기가 상당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이제 작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거나 또는 이제 국제 교역이 조금 불안해질 때 대비해서 이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국내 생산 부분도 한 축을 담당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곡물 유통 분야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 전후로 이제 국제 곡물 수급에서 조금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주식에 관해서 비축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쌀을 저희가 대략 한 2개월분 정도를 주식용 쌀을 비축을 하는데요. 그게 대략 한 35만 톤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올해부터는 10만 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45만 톤을 올해부터는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재정이 사실 10만 톤이면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대략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재정을 쏟아 부어서라도 비축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콩에 관련해서도 비축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생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밀콩 분야에서 워낙 그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예를 들자면은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내외에 그치고 있는 거를 2030년까지 10%까지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콩의 경우에도 20% 초반에 그치고 있는데 요거를 2030년까지 45%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런 작물별로 이렇게 직불금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R&D가 이거를 이제 서포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런 어떤 생산진흥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은 해놨는데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을 때는 결국 이제 재고로 남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D 측면에서 정말로 시장이 원하는 수요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식량이 생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쌀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가공용 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좀 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용 수요에 대한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 이제 그런 R&D가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식량 위기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뭐 비축이나 국내 생산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조금 빠뜨리긴 했는데 이제 국제 곡물 유통 분야에서의 어떤 대응력 강화 등의 이제 정책 수단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국내 생산으로 다 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 그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국토가 좀 좁기 때문에 모든 작물을 모든 주식을 다 100% 자급할 수는 이제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생산을 지금보다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 적절한 정책 간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R&D가 이게 기반이 될 때 이런 그 생산 진흥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박사님. 워낙 뭐 전공이시다 보니까 아주 심층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과학기술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혁신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내일신문 정영근 기자님이신데요. 정영근 기자님은 한 15년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출입 기자로서 일을 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 계통에서 보는 식량 위기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신문 정영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 토론 큰 주제가 식량 위기에 따른 과학기술 대안과 혁신이고, 그리고 이 장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마련한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이 성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총에서 오늘 주제 발표에서 나왔던 이 광범위한 이야기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 또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이게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 식량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 즉 이제 조금 소 분야로 나누어서, 워낙 광범위한 이야기들이니까 이게 이제 성과를 내고 이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지려면 조금 섹터를 나누어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오늘의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기후 위기와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분으로 조선호 박사 기상 뭐였죠? 하여튼 기상학을 전공하신 조천호 박사의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 공감하고 있는 게 기후 위기는 농업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기후의 변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간빙기 속에서 지금처럼 안정된 기후대에서 우리가 이제 농업을 바탕으로 지금의 인류 문명이 한 1만여 년간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정된 기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면 조천호 박사는 심하게 비유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활동에 생활했던 그런 기후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즉 안정된 기후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안정된 기후에 기반한 농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되고, 그것이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위기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의 기후 변화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아마 제가 들어보니까 1세션의 마지막 제가 토론을 잠시 들었는데, 그때 마지막 토론자 분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5도씨 상승한 시대 또는 2도씨 상승한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141쪽에 제가 이제 미리 그 오늘 토론문을 낸 게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그 김도 차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으로 찍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1.5도씨 온도 상승을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또는 지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1.5도씨 상승의 시대가 오는 게 거의 뭐 불가피한 것 같고 IPCC는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6차 보고서에 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게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1.5도씨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농업 또는 2도씨 상승을 견딜 수 있는 농업, 즉 기후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농업, 이것에 대한 그 과학 기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는 1.5도씨 상승을 전제로 한 우리의 농업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도 차장님 말씀하실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모작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의 지력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헥타당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 사례 개발 아까 헥타당 지금 5톤인데 8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해서 고투입 농법이라고 하죠. 고투입을 많이 해서 많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이 가용 면적이 적은 국토 상황에서 이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른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변화 이런 걸 대응하면 지금과 같은 고투입 농법을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투입은 적게 하면서 그러나 생산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완전히 다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과학 기술 이게 이제 다만 우리가 이 농업의 문제라고 해서 한국의 과학이 농업 분야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기반 농과학과 공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과제를 일으키는 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농업 분야뿐 아니라 여기 오늘 이걸 주최한 것처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즉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도 있고 응용과학도 있고 다른 광범위한 제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 기후 변화 시대의 농업이 목도한 어떤 과제 투입은 적게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1.5도씨를 견딜 수 있는 농업 또는 2도씨를 견딜 수 있는 농업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 협력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5년간 450조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누군가 물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죠. 죽을 각오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년간 450조를 투자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5천만 국민이 이제 삶의 기반이 농업을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난제 속에서 이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투입을 사회적 이 자산을 투입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농식품부 예산 한 16조, 농업부문 전체로 한 18조 정도를 우리가 연간 예산에서 600조 정도 예산에서 투입하고 있는 건데 5년간 하면 한 80조 또는 90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회사의 어떤 투자 계획과 그 한 나라의 그 농업에 대한 그 투자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맞는지 틀린지 저는 현재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금까지 성취한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그럴 수 있지만 성과가 크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이룬 성과이고 이 농업은 농업 혼자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발전 전략 속에서 우선순위가 배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업화 전략이었고 수출 전략이었고 그 속에서 이제 농업 또는 우리 국토 공간 속에서 농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왔던 과정 속에서 오늘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비관적이다 또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와 있는 농업의 성취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한 1,00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현재 농경지 한 150만 헥타르 15% 정도 됩니다. 현재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 국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점점점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다른 식의 도시나 산업단지나 도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간을 사용해 온 것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기후 변화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정하지 못했던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거대한 변수를 고려한 국토 공간의 효율적 사용 또는 우리 사회적 총자본의 우선순위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시 곽상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중일 비교와 관련해서 보면 네네. 하여튼 한국은 한국의 길이 있었던 것이죠. 중국과 일본의 길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맞는 어떤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142쪽에 이제 함께 토론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금률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 말씀처럼 이게 몇 프로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농지 하한선을 둘 것인가 국토 공간에서 농지의 절대 면적을 이 정도 이하는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하여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하나는 80%를 밖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GMO에 대해서는 저는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GMO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식량 외교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식량 외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 서울사료 연해주 총괄 법인장을 지내셨으며 현재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계신 조영철 전문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마지막 토론자이기 때문에 포인트 있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해외 농업하면 그거 힘든 거 아니야? 아직도 갈 데가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해외 농업은 이제 본격적인 흐름에 있고 그것은 두 분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데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발제자님의 발표의 보완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 화면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화면은 제가 좀 빨리 넘기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해주에서 식량을 농사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작으면 2,000헥타, 크면 8,000헥타 규모 정도가 되고 대부분 작물은 벼와
콩과 옥수수, 그리고 콩과 옥수수의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귀리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한 필지의 크기가 약 10헥타 정도 되고요. 밭의 경우에는 한 필지의 크기가 약 30헥타에서 150헥타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면적 농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규모의 농사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가지 자재나 농기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력이 아니라 기술과 농기계로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진출만 하면 대한민국이 갖는 모든 장점을 소위 통섭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별과 저장, 건조, 유통과 물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자본적인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금 시설 재배가 약 6헥타에서 아니면 완전 공장형 식물 공장까지도 돌아가지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도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현재 영농 기업들에게 기술적으로 제안을 몇 가지를 드린다면 순서에 없이 첫째는 우리 곽 박사님께서 고구마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물과 그 사업에 맞는 맞춤형 농업 기술 우리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어레인지하고 어떻게 정리해서 현지에 나가서 쓸 수 있는가. 실제로 보면요, 해외 농업에서 관건은 기술이고 투자도 기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이런 체제가 약간 좀 미흡하다 하고, 두 번째는 해외 농업이라는 것은 한 단계만 농사가 부러지면 일년 농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이고 기본이 되는 농업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면 처음에 토양 관리에서부터 마지막 수확 후 관리 유통까지 하나의 패키지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면 순을 키우는 것부터 마지막 건조 판매 가공하는 것까지 하나가 패키지된 그 기술을 공급해 줘야지 회사가 살아남지 중간중간 말하면 연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센서 장치와 간단한 GPS 장치로 수확을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얼마를 수확했냐를 생각한다면 이듬해 봄에 거기에 기계가 지나갈 때 비료량을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와 스마트와 정밀농업과 IoT가 결합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해외 농업은 저개발 국가로 가기 때문에 품질 수준이 국제 수준보다 낮습니다. 이제 수량성과 생산 안정성을 갖게 되면 다음에는 상품성과 품질로 빨리 전환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선호받을 수 있는 이 단계가 지금 우리한테 꼭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장님 계신데 죄송한데 우리 기술 도와달라 그러면 품종 육성합니다. 15년 걸리는 거. 그것보다는 품종 육성과 동시에 지금 있는 빨리 가져다 쓰는 품종 소개해주고 빨리 쓸 수 있는 실용적 기술 소개해주고 이런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 농업정책과 편승해야 됩니다. 병행돼야지 도와주시는 개발하시는 함께하시는 과학자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꼭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해외 농업은 단기간 내에 특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이 금방 수위로 가고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10년 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대한민국이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면 꼭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실행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기반 악화 대응 기술과 산업곤충 육성 기반 기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번과 3번은 우리 곽상수 발제자님이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번은 우리
그 김두호 차장님이 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죄송합니다. 예, 되네요. 그 국가는 정확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식량 정책을 구축해야 됩니다. 돈에서로 해야 됩니다.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그 사회는 우리 국민들은 그다음에 뭐 NGO 단체든 무엇이 문제를 공감해야 됩니다. 개인은 음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아마 식량 작업률이 아마 10% 이상 증가될 거예요. 그다음에 GMO는 윤제 편집은 이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 우리가 제초제 저항성 콩, 그 해충 저항성 옥수수 그때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25년 이상 단 한 건도 인간, 그러니까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고온이 물론 관행육 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이고 가뭄 등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고령화 등 어떤 그 기능성을 약용 소재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GMO와 윤제 편집 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이제 가뭄도 얘기하고 우리 정현 기자님 고온 얘기도 하셨는데 뭐 또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재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들의 좀 방향은 고온과 그 가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완화,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시켜서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는 게 첫 번째고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적응시킬 거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가뭄이라든가 고온에 대한 품종 육성이라든가 재배 기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측면에서 보면 물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적 관계 기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응 연구잖아요. 대응 연구로서 저희들이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서 열대 작물을 심는다든가 뭐 이런 연구를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곤충 산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체 단백질로서 이제 곤충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종류에 대한 곤충 식품 원료로 우리 등록을 해서 쓰고 있고 곤충 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곤충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래서 곤충 사육부터 이용 또 새로운 소재 개발까지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상당한 부분 대체 단백질로서 곤충을 이용한 소재들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혐오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원물로 볼 때 그렇지만 앞으로 식량과 관련해서는 FAO에서 말했듯이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상당한 부분 우리가 대체 단백질로서 가축 못지않게 크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렇게 내다를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민간하고 같이 많은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놓여 있는 식량 위기의 과제가 되게 많지만은 오늘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짜서 모은다면은 정말 앞으로 그 위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식량 위기에 대한 아주 좋은 그 결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섹션 2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